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처음 뵙죠, 저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 과목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하고요. 공인중개사 그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강의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시험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었는데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에 만약에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되시겠지만 만약에 불합격하시게 되면 또 1년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요. 예,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실 건데 이 시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시험이고, 이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뭐가 이제 되시는 거냐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예,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이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를 해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들을 보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법률적으로 두 가지가 보장이 돼요. 예, 법률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개업. 예, 이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는 거니까 이 자격 타이틀은 그대로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를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법률적으로. 또한 공인중개사는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소속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게 취업하는 사람. 네,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자기가 중개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사업에 대한 얘기고 개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취업을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 둘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정확히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개업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 자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무사든 변호사든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뭐를 중개업을 할 수 없고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단계를 밟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간을 다 생략한 다음에 막바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벌은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냐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업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뭐 누가 이거 한번 해봐라 괜찮다더라 이래서 온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왜 하는 거냐 그러면 가장 정확한 정답은 이거예요.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가 정답이고, 그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따야만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네. 다시요.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용어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보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중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중개업과 중개가 있는데, 중개는 해도 돼요. 중개는 그냥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요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중개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개는 못할까요? 중개도 할 수 있겠죠. 왜 중개도 할 수 있냐면 누구나 다 중개하는 거니까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중개업과 중개에 대한 차이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개업과 중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자, 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응시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대한 응시. 그럼 시험의 응시는 일단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열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그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건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린 사람들도 시험을 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쭉 그 나중에 이제 1월 정도 되면 이제 학원생들이 이제 많아질 텐데,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 뭐 20대 초반 친구들도 많고, 그거 20대 초반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제법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도 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 같은데 저녁반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이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뭐 하려고 공부하냐면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자격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에는 무슨 학과도 있어요. 부동산 학과라든가 관련 학과가 많으니까 일반 대학에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자격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제법 많고요. 그럼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시험 볼 수 있다 이거죠. 외국인이 시험을 보고 안 보고에 돼 있어서 만약에 외국인은 시험을 못 보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시험을 못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을 시험 못 보게 하면. 그래서 외국인도 당연히 시험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파산됐는데, 이게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거예요. 파산 선고자.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이제 뭐 파산된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 났는데 나도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냐? 당연히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도 나는 거하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는 아무 하등의 어떤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시험을 보는 데는 하등의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시험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다, 아무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좀 들어봐 드릴 건데, 제가 EX는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린 거고, CF라는 거는 응시할 수 없는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응시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못 보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못 보냐면
취득자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를 조금 전에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 예, 근데 기취득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시험을 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취득자는 시험 못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격 취소가 되고요. 자격 취소가 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역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격 취소가 왜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오늘 정도에 이제 좀 다룰 것 같아요. 자격 취소는 네 가지 원인에 이제 의해서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는데 뭘 잘해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못해서 법을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가 없냐면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축구 경기로 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 축구 선수가 시합 중에 레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기 도중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퇴장을 해야 되는데 다음 경기에 출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몇 경기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취소되면 몇 년은 쉬어야 돼? 3년.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국가고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부정행위라는 것을 하고요. 시험에 있어서 내 것만 봐야 되는데 남의 거를 이제 봤다 뭐 이런 걸 부정행위라고 하잖아요. 이 부정행위를 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역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출제가 곧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용어 사실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끌어 나왔는 건데 용어 세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직위냐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뭐 하게 되면요 취득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냐면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무실을 내고 싶은 곳 이제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한 그런 사람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럼 이거 좀 다른 얘기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좀 다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취업을 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용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끌어내 본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개념이네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뭐 다르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다르고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했는데 요렇게가 다 달라요. 그죠? 같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 위의 얘기를 좀 요거가 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써본 거고요.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내년 10월달에 시험 볼 때까지 못해도 한 10만 번 이상은 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얘를 조금 줄여서 앞으로 이제 부르도록 할 건데 뭐라고 좀 줄여서 부를 거냐면요. 이게 뭐 터무니없이 줄이면 좀 이해 잘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자와 공인중개사의 공자를 따내서 개공이라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줄일게요. 그래서 이 약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개공이다 이런 말 쓰면 그거는 뭐 약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약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약자로 보시면 돼요. 뭐를 이제 약어로 쓸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소자와 공인중개사의 공자를 따내서
뭐라고 좀 줄여볼 거냐면 소공으로 이렇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개공이다, 그 다음에 소공이다 이런 말 쓰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준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 둘이 중개업과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데 중개업은 특히 이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뭐를 또 알 수가 있냐면 중개업이라는 말과 중개라는 말은 정확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표현을 하면 세 글자고, 요거는 좀 편하게 표현을 하면 두 글자가 되니까 요거랑 요거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교재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사실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5개를 한번 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좀 딱딱한 얘기니까 조금 뭐 부드러운 얘기면서 또 여러분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지난주에 개강을 해서 아마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시험과 관련한 얘기를 다 해주셨을 텐데,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0월 달에 보는데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넷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아마 10월 20 며칠 정도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이제 시험 보게 될 거고요. 원래는 일요일 날 시험을 보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시험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청와대 청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토요일 날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재작년부터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험 과목이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1차에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에는 저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고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공시법과 그리고 세법 뭐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은 지난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학개론. 근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과 관련해서 얘 하나만 학이죠. 얘 하나만 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 과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험이 5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5과목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공시세법은 다른 거하고 조금 이제 특이해서 여기에서 24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16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공시법 선생님 한 번 또 오시고 그 다음에 세법 선생님도 한 번 오셔가지고 전체 우리가 이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과목은 6과목이 이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요거를 한 과목으로 해야 되니까 5과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 5과목 중에서 학개론을 빼고 4과목이 무려 4과목이 법과목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불리한 시험이죠. 반대로 법을 전공한 사람은 유리한 시험이 되겠지만 비전공자는 조금 불리한 시험이겠죠. 왜냐하면 법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또 하나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정확히 뭐하고 좀 관련이 되는 과목이냐면 부동산 학이라는 뭐 학문이 별도로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제학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개론의 대부분의 뭐 한 60%, 70% 정도의 내용은 다 경제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불리한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경제학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기초적인 학문인 수학에서 온 학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수학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아무리 적게 나와도 10개, 예, 그리고 많이 나오면 한 1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가 뭐 이렇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소위 산수라고 부르는 더하기 빼기 뭐 이 정도 해서 맞추는 문제도 뭐 한 절반 정도 나오긴 하지만 뭐 좀 약간 이제 뭐 퍼센테이지나 뭐 나누기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응용해야 되는 산수도 좀 대법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또 양이 좀 제법 많은 편이라 또 쉽지 않고 뭐 이 공법은 전체 5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번 29회 시험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29회 시험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방한 편인데 선방했다라는 건 되게 많이 붙었다는 거죠. 이 29회 시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고요. 아마 그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강생 대비 합격률이 아마 10%도 채 안 되는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때 29회 시험이 왜 어려웠냐면 부동산 학개론도 이게 원래 어려웠고요. 민법이 1차에서 좀 어려웠어요. 민법이. 민법이 좀 난이도가 제법 좀 어려웠는데 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말하면 그 모르는 문제를 좀 냈다기보다는 이제 사례형 문제로 지문을 좀 길게 내서 수험생들이 시간 안에 이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해서 민법에서 말하자면 평균 60점을 맞기가 많이 어려웠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평균 60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나왔고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웠냐면 얘는 좀 비교적 수월하게 무난하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공법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이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 중에서도 공법이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 60점 맞기가 더 어렵지, 더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죠. 그래서 뭐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요. 이달 27일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이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예년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상당히 저조할 것 같고요. 우리 학원은 뭐 상당히 선방한 그런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30회 시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시험이 30회 시험인데 그럼 30회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 건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요. 거의 마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마약이라는 게 뭐냐면 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약을 이제 뭐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통증 같은 게 없어지고 하는 약. 근데 이 마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공부도 그렇게 마약처럼 한번 이거 시작하면 관두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따가 이제 뭐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야, 이 공부는 정말 해볼 만한 공부구나. 더 나아가서 이 공부는 해야 되는 공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만 할 거다. 그렇다면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집을 예를 들어서 하나 살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집을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꼭 필요한 공부를 여기서 이제 배운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배우고 등기부를 보다 보면 뭐 여러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인데 뭐 저당권이 있다든가 근저당권 또는 뭐 가등기가 있다든지 또는 뭐 가압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배우냐면 요 법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뭐 가령 뭐 합법적인 건물이야 뭐 불법적인 건물이야 이런 것도 이 공시법에서 이제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 뭐 일부 다룰 거고 여기서도 공법에서 이제 다룰 거고 땅을 하나 내가 사고 싶은데 땅 사서 뭐 하려고 하냐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게 요 과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차익이 얼마나 났다.
내가 얼마나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어떤 부동산을 하나 내가 매수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한번 시작하신 분들은 끝장을 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29회 시험에 몇 명의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원서를 내셨냐면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원서를 냈어요. 이게 30만 명이면 수능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59만 뭐 몇천 명 정도가 수능 원서를 내서 뭐 이렇게 봤다 그러는데 수능 다음으로다가 많은 인원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엄청난 인원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는 데에서 이제 이달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쯤에 발표가 나면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내외, 10,000명 정도, 1만 명이죠. 내외의 사람만 합격하는 시험에, 이 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니까 30만 명 원선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붙는 시험이니까 결코 이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29회 시험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한 29만 명 정도는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다 갈 거냐면 다 30회 시험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확인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지난 29회 시험에서 응시를 해본 분도 계시고 안 해본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9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처럼 나는 이 공부를 처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원이 해마다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10만 명 이상. 그러면 이 인원과 이 인원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합쳐진다고 한다면 30회 시험은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많은 이런 수험생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30회 시험도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뭐 겁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 공부를 해서는 절대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에 대한 뭐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거 소도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하고 장소예요. 공부를 하는 데서 시간과 장소,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공부하시는데 이제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명의 사람이 시험을 봐서 10,000명 정도가 붙는 그런 시험이면 30명 중에 한 명꼴, 그럼 내가 29명을 떨어뜨려야 합격한다, 뭐 이런 결과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또 숨어져 있는 또 통계가 있어요. 어떤 숨어져 있는 통계가 있냐면 30만 명에서 실제로요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응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0만 명이 아까 제가 원서를 냈다 그랬잖아요. 30만 명이 다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시는 20만 명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20만 명이 시험을 봐서 10,000명이 붙는 시험이다. 그럼 이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또 내막을 또 살펴보면 또 좀 안 그래요. 통계, 숨어져 있는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 20만 명의 응시생 중에서요, 전국에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공인중개사 이렇게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1년 커리큘럼 잡아가지고요 강의하는 학원이 전국에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돼요. 전국에 이제 숫자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학원 뭐 이렇게 전부 나열하면, 그런데 그 한 500개 정도 되는 학원에서요, 여러분처럼 학원에 이제 11월 달 뭐 혹은 1월 달 이렇게 정규로 등록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명 내외. 그럼 나머지 한 18만 명 정도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냥 책을 사서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뭐 이런 방법, 뭐 이런 게 하죠, 주로.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주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학원생들하고 혼자 독학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합격률 차이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고요. 대부분 이 학원생들이 많이 붙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붙는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터넷 수강생 뭐 한 8만 명 정도 잡는다고 치면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학원생 한 2만 명하고 인터넷 수강생 한 8만 명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합격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좀 내드리면 한 10만 명 정도가 경쟁해서 그중에 10,000명 정도가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숨어져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한 10명 중에 1명꼴로 붙는 시험이니까 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고 그 열심히 해보시는 거에 대한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5과목을 1년 안에 공부를 해서 2가지인데 시간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평균 8.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그래요.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르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통 뭐 나이로 하면 17, 18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 17, 18대의 지금 두뇌와 여러분 연령대의 두뇌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를 내가 들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그 기억이 뭐 지금까지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력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내가 들었을 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10시간을 공부를 한다 치고 10시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좀 잡아볼게요. 하루에 수업이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하는 게. 그래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여기에다가 어떤 게 좀 들어갈 수 있냐면 혼자 이렇게 자습하는 시간이 못해도 7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랑 합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야 우리 1년 안에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요 정도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부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우선 순위별로 한번 좀 나열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 장소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도서관.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장소는 집인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학원은 왜 공부의 장소로 최적의 장소냐면, 가령 이런 개념이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리고 굉장히 힘든 순간, 그리고 외로운 순간 이게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이게 나한테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공부하면요? 학원에서 공부하면 똑같은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은 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원에 오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똑같은 공부를 하는 뭐 주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모르는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장점. 학원에 오시면 이제 과목별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학원에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럴 정도 되면 사람이 이제 제법 많아지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그냥 막 이제 시작했으니까 별로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데는 도서관인데 이 독서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서실은 절대 금물이고
오픈 도서관. 예,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뭐 그 구립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6명이 앉는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서 가령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된 장소인 도서관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집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안 좋은 공부인데 왜 집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안 좋으냐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게 편한 장소니까 집이 처음에는 이제 뭐 가령 책상이나 뭐 식탁이나 이런 데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집이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누워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눕다 보면 이제 한 10분 안쪽에 뭐 하게 돼요? 자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이제 이게 한 달, 2달 지나게 되면 뭐를 느끼냐면 본인이 집에서는 이 공부를 못 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도서관을 오거나 아니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두 달 화성세월 하는 게.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 5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이 올해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좀 귀한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략. 예.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미리 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이 전략에 대해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의 문제인데 이 초이스, 즉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 얘기를 여러분이 과감 없이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선택을 좀 가지고 제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거를 좀 한번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저희 집에서 강남학원으로 이제 강의를 나갈 때 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집 앞에는 강남 가는 전철이 없고 노량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노량진으로 이렇게 나와서 노량진에서 이제 신논현역이라고 하는데 9호선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선이 그걸 타고 다녀야 되는데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뭐가 이제 선택지가 있냐면 급행을 타고 가는 방법과 완행을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이 노량진에서 타면 급행을 타면 중간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거기서 한 번을 쉬어요. 한 번 정차하고 막바로 이제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한 번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급행이고 매 정거장마다 다 쓰는 게 완행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2가지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급행을 타고 가면 뭐가 좀 좋겠어요.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완행하고 이 급행하고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탔을 때와 이걸 탔을 때, 예, 그러면 빨리 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행을 타면 10분에서 12분은 늦지만 100% 앉아갈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를 고민하는 거냐면 빨리 갈래, 자리에 앉아서 갈래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가령 급행을 타, 예, 그러면 오늘 빨리 왔네라고 저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예, 그죠? 어떤 시간적인 어떤 이득을 저는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뭘 후회하게 되냐면 다리 아프네 이런 거. 저는 직업이 이제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든 12분 정도 이렇게 앉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 10분 정도 빨리 가면 당연히 그냥 급행 타고 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10분 정도 빨리 가는 것보다도 그 10분의 자리를 좀 앉아가는 그 기쁨이 저한테 더 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번이면 9번은 이거를 선택하고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하면 이거를 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선택해도 다리가 아프네 이런 어떤 이런 그 선택에 대한 후회 이런 거 하고 또 반대로
앉아서 오면 완행을 타고 가면 아, 좀 빨리 올 걸 이라고 하는 어떤 후회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기쁨도 있고 만족감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뭣도 있냐면 후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략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냐면 얘 어려웠다 그랬고요. 얘 어려웠다 그랬고 얘 어려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려운 과목들을 한번 좀 놓고 보니까 민법이 1차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에서 둘 중에 어느 한 과목이 어려웠던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 이 시험이 이제 여러분이 30회 시험이니까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보면 거의 한 30년 동안 거의 매년 반복됐던 거예요. 둘 다 어려웠던 해도 있었고요. 둘 다 어려웠던 해는 이제 15회 시험에 쫙 절반 정도 됐는데 15회 시험에는 모든 과목이 5과목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때가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냈을 때인데 33만 명이 원서를 내가지고요. 정확히 24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3만 명 원서 내서 24만 명이 응시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얼마가 발표가 됐냐면 100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15회 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24만 명이 원서를 내서 1000명이 이렇게 붙는 그런 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합격.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었겠죠. 사법고시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자기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한 거야. 응? 내가 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너무 어렵게 냈으니까 해서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나서 이 15회 시험은 재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다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봐가지고 그 15-1회 시험이 있었는데 15회 시험을 2번을 봤는데 15-1회 시험에 33,000명을 다시 합격해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었던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또 어렵게 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인원이 그러니까 응시하는 인원이 3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 이번 30회 시험도 당연히 넘어갈 건데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올해 시험도 그러니까 30회 시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1차와 2차 중에서요. 29회 시험에 민법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30회 시험에는 어떤 게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높으냐면 학계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이게 통계치로 보면 얘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는 얘 어려웠고 그 다음에는 얘 어려웠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었어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는 학계론이 어려웠다는 거죠. 28회 시험에는. 그래서 올해 29회 때 민법이 어려웠고요. 내년 이제 30회 시험에는 얘가 어려울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어렵든 간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한 과목에서 그러니까 학계론이든 민법이든 한 과목에서 고득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합쳐서요. 몇 점만 나오면 우리가 1차는 합격이 되냐면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계론 되게 어려워요. 학계론. 그런데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좀 좋을 수 있냐면 국어가 좋을 수 있어요. 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얘는 뭐에 가까운 과목이냐면 국어에 가까운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를 좋아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국어는 좀 싫어. 그럼 뭐가 좀 더 좋으냐면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좋아.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학계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평균 60점을 여기 60점, 여기 60점 이렇게 맞아서 합격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합격하는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 극단적인 얘기예요. 40점 맞고 80점 맞거나 80점 맞고 40점 맞는 이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 집중해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고득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를 패스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표 점수를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40점 못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37.5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꽈락이라고 해서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를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40점을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소한 어떤 과목이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번 시험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얘가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푸른 수험생들은 열에 7명은 떨어졌을 거예요. 민법 먼저 푸른 수강생들은 열에 7은 떨어졌다고 봐야 돼. 왜 열에 7이나 떨어졌냐면 민법을 먼저 푼 사람들은 민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법 과목이 지문이 되게 길었어요. 지문이 길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이거랑 합쳐서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이제 말하자면 50분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50분 안에 이거를 못 풀었을 확률이 100%예요. 왜냐면 지문이 길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민법을 60분, 70분까지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거를 하다가 이거를 넘긴 시간이 학개론으로 이제 봤을 때 30분 안쪽에서 말하자면 넘어갔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학개론을 30분 안에 무슨 제도로 고득점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떨어진 수험생들은 대부분 요렇게 해서 떨어졌을 확률이 많고 반대로 나는 민법이 자신이 있지만 학개론은 나는 먼저 풀겠다. 그냥 난 시간을 요거 빨리 풀고 그냥 요거 가지고 나는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합격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를 먼저 푸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과목에 여러분 고득점하는 전략 정말 필요하고 2차 과목은 그러면 3과목이나 되잖아요. 2차는 역시 똑같은 전략이에요. 한 과목에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좀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점, 40점, 그렇죠? 50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예는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방식을 한번 권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9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공법이 이번에 어려웠다 그랬죠. 공시세법도 이번에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얘가 쉬웠냐? 아니요. 작년에 어려웠어요. 얘도 작년에도 어려웠고. 그러면 27회는 어땠냐?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그럼 26회는 어떻냐? 어려웠어요. 어려웠고요. 계속 어려운 과목이 이 두 과목이에요. 그럼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만 어렵게 내도 어렵게 느껴져요. 공법이 쉬웠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때냐? 얘는 15회 때를 빼고요. 아까 제가 15회 때는 굉장히 모든 과목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회 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시게 되면 자 봐요. 2차에서도 평균 몇 점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60점 맞으면 합격되는 건 2차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90점을 맞으면 몇 점의 여유가 있는 거냐면 30점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90점. 그러니까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데 90점을 맞았으니까 그럼 더해줘 봐요. 20점 더해주고 여기에 10점 더해주면 평균 몇 점 나와요? 60점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전략이 절대 중요한 전략이고 제가 이거를 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이렇게 해서 붙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합격생이 10,000명이 나오면 그중에 9,000명, 9,500명 이상은 다 이렇게 붙지 대단히 60 맞아서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여러분 잘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가령 나는 공법을 좀 고득점하고 싶다.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도 상관은 없으니까 알아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해서 합격하고 싶다.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뭘 선택하더라도 후회는 남을 거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후회할 확률은 더 많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 전략을 제가 앞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학원가에서는 보통 2달에 한 번씩 교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입문서라고 해서 이제 11월, 12월까지만 볼 거고요. 1월부터는 또 기본서를 볼 게 이제 2달에 한 번씩 교재가 바뀌는데 교재 바뀔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